흉터가 적게 남아서 회복이 짧아서 유륜절개를 혹시 생각하고 계신다면 이 영상을 반드시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은 단호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나TV 황동현 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좋은 수술, 좋은 보형물 이런 거를 항상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보형물에 대해서는 제가 누차 얘기했지만 뭐가 더 좋은 보형물은 없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수술법에 있어서는 좋은 수술법, 안 좋은 수술법이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유륜절개는 안 좋은 수술법에 속합니다. 저희가 유륜을 보면은 살색이 있고 핑크색 유륜 부분이 있잖아요. 그 경계 부위에 4cm에서 5cm 정도 되는 반달 모양을 이제 절개를 하고요. 그 틈을 열어 가지고 그 안에 있는 유선 조직을 가르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포켓을 만들고 그렇게 수술하는 게 유륜 절개법을 활용한 가슴 확대 수술입니다. 단 하나예요. 가슴 수술을 하게 되면 제일 중요한 목적은 예쁘게 하는 건데 못지않게 중요한 게 부작용 없이 안전하게 수술하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예전에 우리가 유륜절개라는 거를 처음 시도를 했던 시기에는 유륜절개의 단점, 겨드랑이 절개의 장단점, 밑선 절개의 장단점을 명확하게 데이터를 산출을 해내기가 불가능했기 때문에 이 세 가지가 거의 동일한 빈도로 사용되었던 때가 있어요. 2007년에 나온 에스테틱 플라스틱 서저리라는 저널이 있어요. 이 논문에 실린 내용으로는 밑선 절개와 유륜 절개 두 가지를 비교를 했는데 밑선 절개를 했을 때 구형 구축 가능성이 0.59%였고요. 그리고 유륜 절개를 했을 때 구형 구축이 9.5%로 나타났어요. 10배 이상 차이 나는 그런 큰 차이를 보였고 이거를 이제 검증하는 후속 논문들이 계속 많이 나왔는데요. 모든 논문이 공통적으로 유륜 절개법은 밑선 절개나 겨드랑이 절개법에 비해서 구형 구축이 높다라는 데이터가 일관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륜 절개를 하는 것은 저희가 안전하게 수술하는 것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수술 방법이다 라고 볼 수 있네요. 흉터는 적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우리가 모든 상처는 흉터가 다 남아요. 진피가 포함되는 정도로 이제 베이거나 하면은 항상 흉터는 남거든요. 근데 흉터가 이제 나아가는 과정, 흉터가 완성이 됐을 때 눈에 많이 띄는 경우와 많이 띄지 않는 경우가 있거든요. 많이 안 띄는 경우는 정상적으로 존재하는 신체 주름에 일치하는 경우에는 눈에 많이 안 띄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눈에 많이 띄죠. 그래서 겨드랑이 절개는 겨드랑이 주름이 있으니 눈에 많이 안 띄는 거고 밑선은 그러지 못하니 조금 노출이 쉽게 되는 거고요. 유륜절개는 실제로 보게 되면은 그 핑크색과 살색 사이의 경계면을 따라 가지고 절개가 남기 때문에 많이 안 띄는 거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유륜만 노출을 안 한다면 팔을 아무리 들건 아니 다른 부위를 노출하건 수술한 티가 나지 않는다는 그런 장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회복 기간을 보면 겨드랑이 절개가 밑선 절개에 비해서 박리 범위가 넓잖아요. 겨드랑이 절개를 하면 겨드랑이에서부터 가슴 아래쪽까지 박리가 이루어지고 그만큼 회복 기간, 회복 속도가 조금 불리한 점이 있고요. 밑선 절개를 하면 겨드랑이는 건드리지 않다 보니 이만큼만 수술 범위에 포함되고 그러니 회복 속도가 조금 더 빠르고 통증도 적은 경향이 있어요. 유륜 절개도 마찬가지죠. 유륜 절개의 박리 범위는 겨드랑이를 건드리지 않고 딱 포켓만큼만 박리를 하니까 회복 속도는 밑선 절개랑 똑같은 거죠. 밑선 절개보다 더 빠르지는 않아요. 전혀 아닌데. 사이즈는 우리가 갖고 있는 신체 구조, 그러니까 흉곽의 크기, 조직의 두께, 내가 어디까지 넣을 수 있는 건 거기에 의해서 결정이 되지 절개 부위에 의해서 결정되지는 않아요. 보형물의 선택 범위는 절개 부위랑은 전혀 무관합니다. 저는 유륜절개의 장점을 못 느끼겠어요. 장점 하나 있을 수 있죠. 유륜절개는요, 수술 시야를 확보하는 데 있어서 좀 더 편해요. 그러니까 유륜을 절개하고 들어가면
바로 포켓의 정중앙으로 들어가고 거기에서부터 박리가 시작되니까 수술하는 집도의 입장에서 조금 더 쉽게 편하게 수술을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 될 수 있겠죠. 근데 그거 외에는 다른 장점은 전혀 없어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유륜절개를 하게 되면은 유선 조직을 열고 들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만약에 열고 들어가는 경우에는 유관을 어쩔 수 없이 희생을 하고 잘라야 됩니다. 우리가 유륜이 동그랗게 있다면 이쪽으로 가는 유관은 사방에서 이렇게 360도 쭉 돌아가면서 거의 한 8개에서 10개 정도가 이렇게 유두로 이렇게 공급이 되는데, 아래쪽이 이렇게 잘리니까 이쪽 아래쪽에서 오는 유관은 기능성이 많이 떨어져서 추후에 모유수유할 때 영향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게 더 큰 원인인데요. 수술을 할 때 우리가 요구하는 무균의 정도는 훨씬 더 높습니다. 균이 한 마리도 나와서는 안 돼요. 그런데 유선 조직 그리고 유륜 주변에는 피부 상재균이 있고요. 유선 조직 내에 유즙에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경우에 유륜 절개를 해서 수술을 했다라고 하면 그 유즙이 보형물과 같이 포켓 안으로 들어가서 수술하고 나서 염증이나 구형우축이 올라가는 가능성을 크게 높입니다. 제 경험상 유륜절개는 잘하는 거랑 상관없이 복불복이에요. 수술이 딱 끝나고 이제 환자 몸을 다시 이렇게 소독약 다 닦아내고 깨끗이 하다 보면은 이 유두 패치로 딱 띄는데 여기 아무것도 안 묻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대부분은 조금 묻어나고 어떤 사람은 정말 많이 묻어나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잘하고랑 상관없이 이 유즙 분비가 이분한테서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가, 거기에 따라서 결정되는 팩터가 가장 크다고 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한테 유륜절개를 했을 때 구형우축이 동일한 확률로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분들한테서는 조금 높게 일어나고 어떤 분들한테는 적게 일어나니까 그거는 몰라요. 수술 끝나고 나서 유즙이 많이 묻어 있었냐 안 묻어 있었냐는 수술 전에 체크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뭐 유선 조직의 크기도 상관하지 않고요. 뭐 모유수유의 경험도 중요하지 않고요. 그냥 랜덤이에요. 없어요. 간혹 가다가 그런 경우 있어요. 첫 번째 수술에서 유륜절개를 선택한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구형우축이 와서 재수술을 해야 되는데 그게 참 딜레마예요. 환자분들이 원하는 거는 첫 번째 수술 절개 부위를 통해 가지고 재수술하는 걸 원하는 거고요. 왜냐하면 수술 자국을 두 개를 만드는 거는 원치 않으니까. 하지만 구형우축이 왔는데 유륜절개를 통해서 재수술을 한다는 거는 그 자체만으로 구형우축 확률을 높이는 수술 방법을 선택하는 거기 때문에 또다시 유륜절개를 하는 거는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형우축이 첫 번째 선택한 유륜절개 때문에 왔을 수도 있거든요. 네. 항상 얘기하지만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다르죠. 내가 흉터에 민감한 편이고 뭐 켈로이드 체질이거나 흉터가 잘 나는 타입이라면 흉터를 숨기는데 가장 유리한 겨드랑이 절개라는 걸 추천을 하고요. 나한테 주어진 휴식기간, 회복기간이 아주 짧다, 또는 나는 흉터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오로지 그냥 통증과 회복 속도만 신경을 쓴다 라고 하면 밑선 절개라는 게 조금 더 나은 선택이겠죠. 하지만 유륜절개는 그 어디에도 속하지 않습니다.